지금 정치권 이슈 알아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이어지는데요. 첫째 날 청문회에선 재산 증감, 또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는 비상한 리더십으로 내각을 지휘하고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돌파할 추진력 있는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가 최적임자라며 엄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추경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와 추경안 원구성을 놓고 신경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정치권 이슈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시작됐죠. 시작 1시간 동안에는 자료 제출, 또 증인 문제를 두고 고성과 막말만 주고받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일단 매번 벌어지는 일이어서요. 네. 이렇게 인사청문을 하게 되면 신경전, 기싸움 같은 것이 벌어지는 좀 나쁜 관행들이 있었는데 신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나쁜 관행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관행들이 남아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집권 여당 또는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날선 형태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것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만 좀 상식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늘 논쟁이 벌어졌던 부분들은 자료 제출 문제랑 증인 채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 요청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상식적인 선을 넘어가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여기에 다 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전처의 출입국 관리 기록을 내라거나 아니면 자식의 성적표, 생기부 이런 걸 내라고 하는 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인 채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이 요구한다고 다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5일 전에 어떤 출석 송부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채택을 했으면 증인이 없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거부로 인해서 증인 채택 자체가 안 됐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앞으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료 제출 요구나 아니면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상식선에서 그리고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좀 결정하는 관행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당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차근차근 계속 지금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서로가 합의하에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사실은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옹호하는 측면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가 넘었죠. 예컨대 지금 참고인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인사청문회, 그것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주장에 대해서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객관적 증인, 참고인 이런 거 없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국민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거는. 인사청문제도라는 것은 국회의 하나의 견제 기능인데 그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거고 더 나아간다면 인사청문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희가 해석될 여지가 있죠. 자료 제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위원회 의결로 지난 수요일 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게 5일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자료에 있어서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자료 자체의 성격만 놓고 보면 이거 개인 어떤 신상에 관련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후보자께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자체가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늘 공직자에게 문제 제기해왔던 아빠 찬스 문제, 이게 스펙 쌓기 문제, 그다음에 돈 거래 문제 이런 것들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생뚱맞은 공격 수단으로 꺼낸 게 아니고 늘 후보자들 검증 과정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후보자의 그 주장 내지 해명, 소명에 대해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주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국민께 신뢰를 끼치는 그런 청문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제 여당 입장에서 청문회를 보고 해명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나온 것이 그동안 나왔던 내용에 대한 것이 집중이 됐죠. 첫 번째가 이제 돈 문제입니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느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의금, 출판 기념회, 처갓집 등에서 뭐 1억 또 그 이상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해명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5년간 2020년도면은 이제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이기 때문에 벌이가 있어요. 그 5년간의 2020년 이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니까 한 8억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5억 벌어서 13억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그 8억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걸 입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여기에 대한 이제 2억 정도가 자녀분에 대한 유학 비용, 그다음에 2억 정도는 기부금 교회에 대해서 나머지 2억 여원은 이제 본인의 생활비를 썼다는 거거든요. 카드값 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돈을 그럼 어떻게 마련했냐라고 했더니 기존에는 이제 기타 소득 등 뭐 경조사비, 기타 소득 여기까지는 후보자가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출판기념회의 수익을 갖다 뒤늦게 말씀 주시기 시작했고 오늘 처음 나온 부분은 이제 처갓집에서 2억 정도를 보전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매달 이렇게 준 돈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계좌 절반 정도를 계좌로 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계좌 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뭉뚱겨서 5년 단위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연 단위로 쪼개게 되면 후보자의 해명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모 일간지에서 얘기했지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의 수입이 1억 1천만 원 정도를 벌어졌어요. 세비로. 쓴 돈을 보니까 1억 8천만 원에 만약에 카드값까지 그러니까 예금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2억 정도, 1억이 빈단 말이죠. 아마 오후에는 이 부분도 질문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 쪼개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으로 총액으로 맞출 수 있더라도 그 맞추는 것에 대한 증빙 자료는 아직까지 없고 자, 증빙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연 단위로 쪼갠다 그러면 그 연 단위에 대해서는 말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위원들과 아마 후보자 간에 약간의 진실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산 형성을 가지고 해명을 하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청문이 예를 들면 피해자를 데리고 검찰이 수사, 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또 아마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뭐 검찰이 하든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오늘 얘기 나온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6억에 대한 소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6억이라고 하는 현찰이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부의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온 돈이 있었고 또 하나가 출판기념회 1억, 그다음에 1억 5천, 그다음에 부의금으로 2억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당연히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상 다 부의를 하는 거고요. 그 부의가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빚이 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은 일이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 출판기념회는 뭐 김민석 후보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청문위원들 같은 경우도 다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그 돈이 남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자금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만 그 당에 그 돈을 갖다가 다 쓰게 되면 그것을 신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쓴 것 자체가 뭐 다른 돈을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하는 해명을 했었고 또 본인 자체가 그렇게 돈이 없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갓집에서 부인이 처갓집에 요청을 해서 매달 일정한 돈을 좀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본인이 무슨 돈을 축제했거나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모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총리 후보자가 전체 재산이 2억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정도의 비밀스러운 돈을 모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제가 고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쌍방간의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투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도 본인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 이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나 조사가 벌어지게 되면 사실 확인이 되는 건데 사실이 확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6억 원의 돈을 쟁여놨다고 얘기를 해요. 쟁여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쟁여놓을 수도 없죠. 빚을 갚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정치적인 프레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과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냐면 후보자의 말씀이 맞다면 그러니까 6억 원이 출판 개념회나 아니면 경조사 등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주장하지만 또 한편 보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성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조사나 출판 개념회 등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그걸 입증해달라는 거고 만약에 다른 돈이 유입됐으면 그건 또 부정한 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고 쟁여놨다는 것은 꼭 그럼 쟁여놨다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였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다 좋아요. 2020년, 19년 뭐 결혼 그다음에 빙부상 그다음에 2022년, 23년 출판 개념에 다 그때 있었다고 치고 2024년도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다 썼다는 거잖아요. 그 해마다 썼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12월 31일자 기준 재산 신고는 안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2024년도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는 세비가 1억 1천만 원 들어왔는데 실제로 쓴 돈을 합치고 예금 남아있는 것까지 증가분까지 하니까 약 한 2억 정도가 쓴 거예요. 남아있거나. 그러면 1억 정도가 증가된 거죠. 이 돈을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오후에 질의가 있을 겁니다.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오후에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6억인데 다른 자금이 있을지 모른다. 이건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를 들면 문제가 많은 거죠.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면 소명을 하면 되는 건데 6억이라는 돈 관련해서 약간 좀 뭔가 좀 돈이 비는 것 같다. 돈이 비니까 적어도 불법적인 뭔가 왔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추정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24년도를 제외하고 난다면 돈을 쟁여놓은 건 아니죠. 쟁여놨다고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국민들이 다 보는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들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불법 자금이 유입됐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쟁여놨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좀 부당한 접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달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학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은 또 오해 안 된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애당초에 그 이전 그 배우자 증인 신청했을 때 뭐 상당히 뭐 감론을 박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관련 계좌 이체 내용만 주시면 굳이 증인이 필요 없다. 근데 증인 신청을 미리 하는 이유는 그 청문회로부터 역산해서 5일 이전에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해 놓고 나서 자료 제출하면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자료 제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2억이에요. 그러니까 6억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것까지 포함하면 8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건 지금도 아마 주지 않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계좌 이체 내역 등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경조사가 있게 되면 저도 경조사를 많이 치러봤지만 실제로 이 장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게 품앗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뭐 오거나 성의 표시한 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력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력을 그럼 제출하셔도 되는데 물론 가리고 제출하셔도 되죠. 또는 뭐 총괄적으로 뽑아놓은 걸 제출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계시고 그냥 주장만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사실 역대 청문회 대비 국회 그 인사청문 특위에 대한 존중 태도가 전혀 없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인사청문 특위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당에 나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찌됐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태도를 좀 바꿔서 왜 지금 자료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못 내겠다, 없다, 정보 제공 동의 안 하겠다. 글쎄 이건 조금 태도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전례가 있나요? 부의금을 냈으면 부의금 명단과 액수까지 적어서 내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자료 같은 경우는 다 다른 타인들이 저한테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하라고 얘기하시는 사례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 2억이라는 돈 자체, 예를 들면 부의금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거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처럼 예를 들면 수사권 가지고 탈탈 털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의금 정도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저희 같은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소위 이런 상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부의금 많이 내시고. 제가 이 정도 들어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돈이 아니라 한 20억이 들어왔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2억 정도라고 얘기하니 그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것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이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 유학비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인과 관련된 문제라면 서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처가 유학비를 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면 무조건 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참 예를 들면 말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들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돈도 아니고 또 유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든 게 아닌 거잖아요. 2억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 정도라면 일정하게 좀 소명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후에 또 뭐 김민석 후보자가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또 다른 설명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역대 수입과 지출 사이에 갭이 수입 대비 2배, 1.5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사안으로 청문회에서 공방이 있던 적이 없어요. 그때 명백히 밝혀진 수입이 적절하냐, 예를 들면 로펌에서 고문율 받은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의 대상을,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면박 주거나 이런 식의 청문회였지, 이게 돈이 빈다라는 이런 사안 갖고 청문회를 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는 이 대상 사안이 이례적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인사청문회 관련 법 보면 거기에 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관련 기관들은 주게 돼 있죠. 근데 관련 기관이 못 주게 되는 것은 개인정보법상 뭐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거나, 그럼 거기서 보면 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주게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후보자들은 뭐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겁니다라고 구두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이 다 믿어주고 국민들이 다 믿어주고, 그럼 인사청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자료들을 소명 자료를 내달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국내심이 97건을 요청을 했는데 7건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웬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또 몇 조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역대 총리 후보자들 같은 경우 평균 예를 들면 자산이 33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억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계속 뭐 속으로 들어가면 뭐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만 한 4억 한 1,000만 원 정도 같은 게 다 소명이 되는 거. 아까 말씀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 그 외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정한 축제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하게 뭐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매우 부당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지금 국민의힘 청문위원들 같은 거 말씀하시거든요. 전 그런 정도의 어떤 사안이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게 되면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요청하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김민석 후보자의 실수도 있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는 뭐 국민이 판단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먼저 보내잖아요. 인사청문 요청안에 재산 내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 얘기하는 뭐 처갓집으로부터 2억을 갖고 왔다, 그다음에 얼마, 이거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기타 소득 얼마. 근데 그 기타 소득에 6억이나 8억에 대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다 들어있던 내용이라 그러면 소명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나 애당초부터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애당초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거기서 적혀 있는 재산 설명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게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셨어도 계속 문제 제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 알겠습니다. 뭐 재산 얘기는 내일까지 또 계속 될 텐데, 이제 뭐 재산과 관련된 거 말고 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학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보면. 근데 이제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 또 아들의 이 아빠 찬스 의혹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텐데, 이것도 뭐 공격하는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뭐 그 칭화대 학위 문제는 이제 여러 그 설이 있죠. 근데 뭐 그건 설이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1개월 만에 이제 학위를 취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최고위원 회의를 아침 일찍 끝내고 나서 9시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셨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다녀오셨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출국 입국 기록을 달라 그러는데 그거 안 주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정리해가지고 본인이 뭐 엑셀인지 뭐지 정리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저를 다 기억을 토대로 해서 작성하지 않았을 테고,
뭔가 관련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는 인사청문 특혜 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내주시면 아, 정말 부지런히 살았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논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뭐 지도 교수의 이름도 틀리고 그다음에 그 관련 탈북자에 대한 명칭 자체가 익히 쓰고 있는 이런 명칭과 다른 좀 뭐 저건 비방이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 맞느냐라는 그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남이 작성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탈북자를 뭐 반도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정서가 있는 쪽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제기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잘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다녀왔다, 수업을 들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기초 자료는 출국 입국 자료다. 근데 아직 안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출입국 기록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원본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그것만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칭하대에 공부하러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 걸 요구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가 그걸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입국했다고 설명을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외 부분까지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그다음에 지도교수 뭐 이름이 틀렸다. 그건 실수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반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국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는 학문적인 영역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런 학문적인 용어 사용을 가지고 매우 예를 들면 탈북자들을 나쁜 인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기 위해서라면 내부에서 명확하게 이 용어가 중국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명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쓰입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학계나 아니면 이런 분들 맡기셔가지고 이 용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답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국민의힘 문제 제기하는 건 또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굳이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아실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그 용어를 그렇게 쓴 게 아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쓴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용어를 왜 이렇게 썼으니까 당신은 탈북자에 대해서 어떤 비방의 목적이 있는 거야. 이 관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논문을 작성한 김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했다면 김 후보자가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탈북자는 용어를 썼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교정봐줬다 이런 해명이 나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교정봐줬다라는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석사 학위 논문을 쓰는데 나한테 익숙한 단어를 쓰게끔 돼 있는 것인데 반도자라는 단어는 제가 생전 처음 들었고 그다음에 박충건 국민의힘 그 탈북 의원이신 박충건 의원도 이 부분은 자기도 낯설다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우리 국민인 김 후보자께서 그 단어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었겠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써주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래 탈북자라고 썼더니 누군가 교정해줬다라든가 뭔가 이해할 만한 후속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논란이 이어져 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 후보자가 내일까지 이제 인사청문회가 갑니다. 시간은.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무총리는 국회에 이제 동의가 필요한 유일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정하기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는 처리가 되겠죠? 아니 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통과시켜 주는 게 상례인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건 인사를 갖다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는 건데 중대한 과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절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소위 인사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 인사 자체를 막아냄으로써 인사권자를 갖다 공격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자체가 역대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야말로 총리를 인준하지 못할 만큼의 결격 사유인가라고 하는 과거의 전례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역대 정부가 정권 초기 같은 경우는 총리가 임명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동의해줬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당시에 한덕수 총리였다는 사실들을 국민의힘이 더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총리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수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수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파면당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국민의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격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것이고
거기다가 저희 국정 운영 초기라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태를 오게 한 원인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따끔하고 아주 강력하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비판을 할지언정 이걸 갖고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해명 과정을 들어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들어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 이상으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라도 거치자는 거기 때문에 실제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의사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석수에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49%를 얻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민주당의 국회 운영과 관련된 중간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주당의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 이걸 갖다가 이번 총리 인준에 어떻게 적용할지 조금 더 설득해서 하루 더 갈지 예를 들면 청문 일정을 하루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늘리면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과정 이게 이제 수기 과정인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뭔가 그 국민께 이런 모양새를 비춰줄지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중간에 국민의힘이 설득당할 여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첫 총리고 엄중한 국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원내대표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자 이런 처리 방법,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아마 살펴보지 않을까 국민의힘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뭐 총리가 원래 빠르게 인선이 되면 총리가 이제 장관 후보자들을 인선을 제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단행이 됐는데 총평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번엔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예, 뭐 저는 일단 최초의 민선 국방부 장관 안기백. 탄생했다라는 네. 측면에서요. 안기백 후보자가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전통이 정확히 자리 잡아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이 들고 특히 소위 내란이라고 하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사태 이후에 등장한 정부라는 측면에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립하는 첫 시발점으로서 매우 유의미한 어떤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뭐 계속 지금 쟁점화되고 있습니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다가 지금 현직 기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전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했다가 지금도 유임이 되는 상황들, 그다음에 권오을 지금 장관으로 임명된 보훈처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보부터 보수까지 폭넓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좀 국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좌우를 넘나드는 저는 지지와 동의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좀 농축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측면들은 매우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세 번째로는 외교안보 진영 같은 경우 조연, 정동영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어서 외교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근데 안정적으로 지금 국제 정세의 위기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나름대로는 파격적입니다만 소위 본인이 얘기했던 실용주의적인 그리고 능력 위주의 장관 인선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역대 어떤 대통령에게서도 보기 어려운 측면의 어떤 장관 인사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뭐 잘한 인사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과학기술부처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련 부처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 같아서 그분 일단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현역 의원인 4개 부처인가요? 그 의원인 지명된 이 부분은 실용 인사인가라는 데 좀 약간 갸웃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저희는 국방부 장관이 군대까지 움직이는 이런 법률상의 어떤 그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군령권이라고 하는데 군정과 군령권이 합치되어 있는 국방부 장관 제도인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은 조금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미국은 합참이 군령을 갖고 국방부 장관이 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 민간인이 기용돼도 상관이 없지만 완전 민간 경험만 있는 안기백 의원께서 뭐 국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군사 작전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완할지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익단체의 수장을 거쳤고 현재도 그 소속돼 계시잖아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이익단체 수장이 정부 부처의 장관이 된다. 이거 사실 노사의 이익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법령상에 보면 정보조직법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노사를 조정한다라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익단체 수장을 안 치는 것이 맞느냐, 그분의 능력을 떠나서 이 부분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뭐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평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인수위를 거치지 않은 그런 기관상의 어떤 그 뭐 불리함도 있지만 몇 분에 대해서는 좀 심히 우려되는 분도 있다. 그 특히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했던 분은 대기업 CEO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뭔가 좀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그런 게,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김앤장 출신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잣대를 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평가받은 분이 장관으로 임명돼서 얼마큼 일을 잘할 것인가. 일을 잘 못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비판받을 것이고, 그 비판은 그 장관에 대한 비판이 아니겠죠. 그 인사를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뭐 아까 이제 군정 군령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합참에서 군령권을 대부분 다 행사하는 차원이고,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국방위에서만 몸을 담아 왔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문민 통제하에서 군대가 잘 돌아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나 제가 볼 때는 군인 출신만이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유연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던 대한민국에서는 좀 나름대로 앞으로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칙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토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제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은 탁월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현재 네이버의 고문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네이버와 관련돼서는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하나의 그 회사예요. 성남 FC에 대해서 사실 그 여러 가지 기부금, 후원금을 줬다. 39억 정도.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해당 회사의 고문을 장관직에 추천했다. 물론 뭐 관련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이후에 그 재판 관련된 것이 클리어된 이후에 했으면 몰라도 뭐 그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이 이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요. 뭐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됐던 장관이 위임된 부분에 있어서 그걸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이게 반대를 했던 전력이 있는데, 아마 또 새 정부에 맞춰서는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먼저 얘기 들었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욕심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서 동의와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좀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인재 등용 같은 경우도 어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행과 능력의 잣대로 가야 된다라는 판단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전임 장관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한 명 정도는 등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용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좀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검증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 정도라면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저건 예를 들면 그 장관이라고 하는 자기 직책에서의 전문성도 있겠습니다만, 내란 이후에 내란에 대해서 엄중한 어떤 죄가 있다면 처벌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매우 의미 있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양곡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라고 대통령에게 행사를 하다 건의했던 전례도 분명히 있고, 또 내란 과정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기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본인이 얘기했듯이 내란에 관여된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본인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양곡법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했던 어떤 거부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농업 정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없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 내부에서 또는 야당 진보당이나 이런 것
해서 상당히 좀 비판이 되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본인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극복해낸다면 제가 볼 때 그때부터 응원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인사를 잘하신 건데 송미령 장관 입장에서 보면 희화하는 인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당부당을 추진하거나 안 하거나 건의하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해당 부처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합의제 기관도 아니고 그건 본인이 다 결정해가지고 양국법에 대해서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으로 농민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부권 건의까지 하고 그뿐만 아니고 뭐 농민들 재해보상법 등 다 통칭해가지고 농어촌 사업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뭐 국정 철학을 이어받아서 이걸 또 반대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시에 국장이나 이렇게 결재 개선에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나는 생각이 달랐지만 장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가장 최종 결정권에 있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저렇게 수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다. 그럼 국민들 또는 농어민들은 어떻게 보나요? 이게 국익과 관련 맞는 그 어떤 정책 위반을 우리 그 농어촌 장관들이 하는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이 있고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송미령 장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임 정부를 이어받아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정책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또 추진하는 그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 또 하나 이제 장관직 11명에 대한 후보자는 있었지만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곳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획재정부가 있고요. 네. 또 법무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부분을 떼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법무부 역시도 이번에 개혁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의 수장이 먼저 발표되지 않고 좀 뒤로 늦춰진 부분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지.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게 민생경제 회복, 그다음에 경제가 새롭게 대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정부 구조 개편, 특히 경제부처에 대한 구조 개편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물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인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같은 경우는 특히 국민의 삶의 문제가 가장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고 철학이 잘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적 합의가 된 상황이고 동의가 된 상황이고 이것은 매우 정확한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해서도 좀 약간 논란이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란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건 뭐 매우 필요한 고민 중에 하나다. 특히 인수위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이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전체 어떤 구조 개편과 연동돼서 인물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저부터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처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판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검증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경쟁이 심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언급되는 부분들은 정부 조직 개편하고 맞물린 것 같아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4개 외청이 있거든요. 뭐 관서, 국세, 그다음에 조달, 통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처인데 여기서 공공기관 평가 기능을 떼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산 기능도 떼어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장관 인선이 있지 않을까 싶고 행안부,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 경찰과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권 관련해서 이게 조율되면 그게 반영돼서 아마 인사가 될 것 같고 더군다나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설치할지 여부에 따라서 또한 이제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대통령이 아마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